날카로운 분석이 있습니다. 주간 장윤선, 주간 롱윤선 정치 전문 장윤선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삐삐 롱스타킹 말괄량이 삐삐 아세요? 네. 저의 로망이었어요. 오. 롱스타킹 한번 신어보려고. 신어보세요. 지금이라도. 지금 안 어울려서 날도 춥고 그냥. 그래서 제가 롱윤선이라고 했습니다. 네, 점점 길어지겠습니다. 자, 날카로운 분석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각 정당들이 시무식 열면서 새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과연 잘 될지 의구심이 많습니다. 국민들이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국회 불신이 크다는 얘기인데 네. 자, 오늘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각 당부터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민주당은 시무식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2019년 평화경제를 슬로건으로 걸고 새로운 100년을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919년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대한독립 만세 기억하시죠? 3.1절.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 100년 전 오늘을 생각하면 올해 굉장히 역사적인 해라고 할 수 있죠. 상해임정 100년이죠. 네. 3.1운동 100년이죠. 100년이죠. 그리고 지난해에 엄청난 남북관계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올해 또 이행해야 될 과제가 많아서 이렇게 새로운 100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민주당이 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이 2018년도에 2017년에 이게 나라냐 해서 적폐청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네. 작년 초에 뭐라 그랬냐면 이게 삶이냐에 대한 답을 내놓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답이 나왔는가? 나왔나? 음력설까지 일단 기다려보는 걸로. 한 달 정도 더 기다리면 그렇죠. 됩니까? 그런데 네. 이제 사실 어제 그 신년 인사에서도 대통령께서 25차례나 강조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죠. 네. 네, 민생과 경제 활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또 마침 뭐 수제화 만드는 데도 가시고 네. 일종의 이제 현장에 직접 가서 민생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경제 정책이 필요한지 이것을 직접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만으로 하면은 문재인 정부 1년 7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네. 근데 횟수로는 3년 차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민생 정책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야만 총선도 차기 대선도 그리고 이 정부가 잘했다. 촛불 정부에 걸맞는 정부였다. 그러니까 떠날 때 박수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마음이 좀 급하다고 생각이 중요한 좀 해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어요. 시작할 때. 처음에 그랬죠. 네, 그래서 기억하시죠? 일자리 상황판. 네, 막 이거 걸어놓고 지금도 있을까요? 근데 어찌됐든 있긴 있겠죠. 예, 그래서 일자리 상황판을 놓고 시작을 했고 어떻게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그에 대한 지표는 또 그렇게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공정경제, 혁신성장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 담론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반영한 슬로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런데요. 그 언론에서 다 싸잡아서 경제 위기론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죠. 언론에서는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기재부하고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김경엽 의원실이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불인데요. 박근혜 정부 때 27,561달러였거든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고요. 우리 수출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박근혜 정부 때 4,954억 불이었는데 올해 6천억 불. 몰랐네요, 저도. 그렇죠. 그리고 조선과 관련해서도 조선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7년 만에 다시 세계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건설의 경우에도 321억 불을 6년 만에 두 자릿수로 증가시켰다는 성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소득 증가율, 노동 생산성, 명목임금 상승률도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올랐다는 결과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도를 좀 안 해주고 있어서 우리 언론들이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건가요, 혹시? 그렇죠. 일종의 단독 보도라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이런 좋은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당장 퇴근길 운전하면서 가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맞습니다. 안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좋아, 경기 어려워,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을 체감 경기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지? 저 사는 거 너무 빡빡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상위 10%의 종합소득이 113조 원입니다. 엄청나죠? 전체 종합소득의 56.5%. 그러니까 상위 10%가 우리 전체 종합소득의 56.5%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40% 가지고 90%가 나눠먹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일반 중산층과 서민, 그렇습니다. 서민들은 입장에서 볼 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물가도 그렇죠. 높고 그다음에 뭐 임대 관련해서 뭐 집세, 그다음에 애들 사교육비 뭐 이런 거 다 떼고 나면 솔직히 말해서 커피 한 잔 마시기도 참 빡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지, 그 제도와 시스템의 대안이 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징한 정책을 내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판을 받겠죠. 그래서 슬로건을 그렇게 그렇습니다. 잡은 것 같습니다. 평화, 경제. 네. 자, 민주당 너무 길어졌고요. 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신년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키워드가 뭡니까? 우리가 꼭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입니다. 정권 교체. 예.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 뒤 그거를 의원들과 나누는 거였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늘 비판 단골 메뉴가 대안 없는 정당이다. 그렇죠.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상 김병준 위원장이 와서 그런 소리가 안 나왔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럴까요? 네. 점점점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대선이 2022년이잖아요. 너무 좀 빨리 잡은 것 같아요. 정권 교체를 하려면 몇 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전초전이 시작됐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만 당장 이제 내년 총선이니까 총선을 잘 치르는 것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목표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렇게 절박한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완패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도 대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든 다시 살아오려면 새로운 비전과 목표 뭐 이런 게 필요한 것은 맞아요. 김병준 위원장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닌데 그에 걸맞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있고 특히나 지난 12월 31일에 벌어졌던 국회 운영위 상황을 보면 그게 이제 종일 국민들께 생방송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무언가 새로운 한방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선일보마저도 비판한 헛방이 너무 많았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야 이런 실력으로는 좀 곤란한 거 아니냐.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TK 지역에서조차도 야 이게 대선은 커녕 총선도 어려운 거 아니냐. 특히 이제 TK 지역의 영남권의 지역 언론들이 매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반사 이익에 기대서 정치하려면 표 못 준다. 그러니까 똑바로 된 자신들의 새로운 보수 정당의 그 가치와 노선, 그다음에 정책 내용, 컨텐츠를 가지고 오지 않는 한 당신들 굉장히 쉽게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텃밭에서조차도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 잡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주자들이 대구 경북 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대구, 경북 지역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요. 민주당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돌아가 보면 그때 무슨 일만 있으면 호남으로 광주로 내려갔죠. 광주에서 전당대회하고 막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총선이나 뭐 지방선거나 대선이나 이럴 때 TK 지역 취재를 해보면 지역민들이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우리는요 국회의원들 얼굴 코빼기도 보기 어렵습니다. 텔레비전에서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아예 안 온다. 발길이 끊겼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총선 앞두고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신들의 텃밭인 TK로 달려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각 정당의 신년사, 시무식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정권 교체를 시무식, 신년사 캐치프레이드 걸고 지금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으로 많이 내려갔다면서요? 네, TK로 내려간 이유가 그 다음 달 27일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당권 주자들은 마음이 급하죠. 어떻게든 그 영남권에 있는 표심을 얻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국당의 책임당원의 30%가 몰려있는 곳이 TK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서 표심을 구애를 해야 자신의 당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특히 이제 유력 당권주자라고 불리는 오세훈 전 시장이 직접 가서 제일 먼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야유가 터지면 어쩌나 걱정을 했다. 선별복지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TK의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고 이 돌아온 탕아가 예전보다 10배, 100배 열심히 해서 당원들에게 도움과 배려심에 보답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렇군요. 무슨 얘기냐면 저 당권 출마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선언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주호영 의원, 심재철 의원, 김문수 전 지사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김광린 의원, 심재철 정우택 의원 포함해가지고 가서 이른바 당권 주자로 불리는 분들이 다 갔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상 굉장히 뜨거운 당권 경쟁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의 공천권을 당대표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파별로 보면 사활이 걸린 당권사전. 그래서 가장 중요한 TK 지역으로 그렇습니다. 자천, 타천 당권 경쟁자들이 다 내려갔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어떤 조사에서는 뭐 20% 상회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조사에서는 10%대를 밑도는 그런 조사도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총선도 굉장히 어려운 전망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영남을 사수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도 선전을 해야 제1야당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중한 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거에 올인하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보수 통합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같은 당이죠. 죄송합니다. 다른 당입니다. 다른 당인데 보수를 기치를 하고 있는 당이죠. 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어제 최고위에서 2019년 한 해 바른미래당은 정치의 새판짜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자 한다. 새판짜기. 두 가지 어떤 맥락이죠? 두 가지 맥락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학규 대표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하고의 통합은 없다. 없다라는 뜻인가요? 그리고 갈 테면 가라. 뭐 이제 우리는 그 바른미래당의 깃발을 지키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굉장히 밀고 있죠. 지금 야삼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야삼당 사실은 연말에 손학규 대표 단식 투쟁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12월 임시회 때 통과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사실 이게 안 됐어요. 그리고 정개특위가 연장되면서 다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긴 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연말에 그 5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대로 1월 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당인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1월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2월 임시회 하더라도 2월 임시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일보가 신년 여론조사를 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는 국민 여론은 43.9%입니다. 반대는 36.6%로 나타났는데요. 7.3%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 정수 확대에는 75.8%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들 생각은 확실하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고르게 이 지지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처럼 연말에 김용균법 통과시키는데 다낭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놀러 갔잖아요. 죄송합니다. 놀러 간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갔잖아요. 그러니까 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비난이 놀러 간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국민들이 의혹을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어서 야 저런 사람들한테 의석을 더 늘려줘. 그것은 곤란하다라는 게 이제 국민적 판단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여튼 바른미래당도 참 만만치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좀 짜야 돼서 정의당도 한번 살펴보죠. 정의당도 어제 이제 중앙당사에서 시무식을 가졌는데요.
청년과 여성, 김용균 노동자들, 중소상공인 편에 서서 내 삶을 바꾸겠다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분들이 정의당을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른미래당하고 마찬가지로 네.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하나는 지난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네. 지역구죠. 성산이죠. 창원 성산의 이제 보궐선거가 올 4월에 열립니다. 이 올 4월 선거에서 반드시 이 의석을 다시 찾아와서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 그냥 보기에는 의석 한 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의당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요. 사실 그 노회찬 의원이 세상 떠나면서 이 뭡니까 교섭단체 구성을 잃게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성을 다시 찾아오게 되면 민주평화당하고 공동교섭단체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선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여러 정치 전선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진보 후보들의 후보 단일화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민중당하고 네.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양당이 정의당이나 민중당이나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좀 주요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주평화당 네. 광주 5.18 국립묘지 민주묘지 참배로 일정을 시작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네.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어쨌든 야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다음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지 않으면 표의 등가성에 따라서 그렇죠. 지지하는 정당만큼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활이 걸린 선거다. 안 그러면 당이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야삼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제도 개혁이 될 걸로 보이고 여기에 올인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야삼당과 민주당. 그다음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다소 결이 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신년의 목표가 여당, 야당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사실 그 안에 국민들의 어떤 모습이 또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포함된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장 기자가 볼 때는 네.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까? 그게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하면은 정치 불신 조장하지 마라 이런 비판도 제가 많이 받긴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당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적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를 해서 국민의 얼굴을 닮은 국회, 그래서 민의를 대변하는 네. 국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유치원 3법만 보더라도 야 어떻게 그 법이 통과가 안 될 수가 있지? 저것이 왜 정치쟁점 법안이지? 라고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어이없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과연 어떤 정당, 어떤 의원이 우리 국민의 얼굴을 가장 닮은 의원인가 정당인지 눈뜨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